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을 잘 보내고 돌아왔는데 우리 시장은 또 한 번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해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듯하죠. 특히나 최근 등장했던 중국의 악재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시에 팔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줬고요. 양대지수는 오후장에 낙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이 과연 언제쯤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환 부장 그리고 김민기 PB 나와주셨어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매크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국 위기부터 보도록 하죠. 중국의 경제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단은 디플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증시가 계속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좀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 조정은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 국면일 것 같은데 환율. 당장 지금 환율이 1,350원도 지금 방어선으로 의미가 없다는 네.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121선에 코스닥 61선이 지지 라인이었는데 네. 일단 코스닥이 61선을 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121선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862포인트 정도가 120선 정도니까 추가적인 조정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중국에 대한 걱정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컨트리 가든 이슈랑 경기 데이터가 계속 부진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 상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쓰기 좀 어렵다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BS 불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 지방 정부 재정 상황 요거를 이제 BS 불황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그 BS 호황으로 그 서로 반대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대출 금리를 우대를 한다던가 5년 만기 그 LPR 같은 경우도 또 내리고 그리고 그 역 레포 금리도 인하를 했는데 문제는 시장에 돈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 M2 증가율이 지금 중국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증시가 M2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증시, 부동산 다 같이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중국은 지금 M2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동산 둔화로 인해서 그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멈췄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시진핑 정권에 지금 위협이 된다는 그런 요소 때문에 지금 저런 실업률도 발표를 중단을 했고 지금 과잉 저축이 중국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득도 부진해서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그 지금 환율단에서의 방어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시 매도하는 것도 이런 환율이 특히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있다 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우리한테는 사실 그동안 이제 중국의 어떤 수출 비중 많이 낮춰졌거든요. 네. 그 미국 그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요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 시장의 모멘텀은 결국에는 미국 그 경제 상황에 달렸다 볼 수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도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낮고 미국에 주로 이제 거기서 수출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보조금이 시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섹터 그런 쪽 위주로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중국이 경제 지표를 보면은 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좀 쉽게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PB님이 보시는 지금 매크로 환경은 좀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중국 자체는 GDP 디플레이터만으로 봤을 때 이미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CPI 하락세가 좀 상당한데요. 네. 일단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핵심인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와 가구, 가전제품 등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될수록 이제 사람들은 돈을 더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내일보다 싸니까 네. 이제 경제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기업들은 계속 가격을 낮추고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엔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로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쪽은 그나마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비재 산업 쪽이 좀 물가 하락이 너무 두드러진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쌓여 있었던 재고들의 영향인지 몰라도 네. 이제 좀
이런 소비자 쪽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도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쉽지 않아 보였고요. 일단 이번에 컨트리 비구 위안 사태를 들여다보면은 일단 비구 위안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연간 매출이 한 5천억 위안 정도 이상을 기록하던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요. 네. 근데 이제 헝다 사태 이후를 기울면서 약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채권 이자를 현재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주가는 1월 대비 한 70% 이상 하락을 했고 올해 말까지 한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와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헝다 사태를 겪었던 중국이 이렇게 관리를 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청년 실업률 발표를 도는 중단했는데 이렇게 좀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가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나은 점을 뽑아보자면, 헝다 대비 부채 규모가 좀 작다는 것인데요. 헝다가 총 부채가 한 3,400억 달러였는데 이제 네. 비구 위안 한 1,900달러 정도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만큼 중국이 큰 금융위기로 번질 것이냐 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중국 은행권의 부동산 개발 기업 익스포저가 한 은행 자산의 한 4.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중국 부동산과 정부 그리고 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이 꾸준한 침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위기까지 번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까지 갈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근데 뭐 중국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이 국내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국내 시장도 좀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좀 단계적인 조정을 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매크로 이슈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조정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짜봤고요.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재고 합계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감산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뭐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느려졌다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업황이 안 좋지만 우리가 HBM에 거는 기대가 또 크잖아요.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좀 다른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네.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감산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재고 감소, 특히 고객사 재고 감소로 인해서 2차 랠리가 나오고 마지막 고객사 그 재고 감소 이후에 실적 장세로 가면서 3차 랠리가 나오는데 지난 5월달에 이제 퀄컴이라든지 일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재고 감소가 나타났다는 거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HBM으로 움직인 거는 정전이 SK 하이닉스고.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오늘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 그래도 좀 크진 않죠. 어떤 조정을 받은 이유가 그 재고 그 이제 감산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HBM 관해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그 탑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 HBM 수의 모멘텀으로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합쳐서 뭐 상반기에 반도체 재고가 50조 초과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 삼성전자가 33조 한 6,800억 정도 이고 나머지가 이제 하이닉스 쪽인데요. 재고가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그 DRAM 재고가 3배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HBM 쪽의 캐파를 뭐 3배 정도 더 늘릴 거라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목표가가 상향되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ISC 이오테크닉스 네 종목이 지금 탑픽 종목인데 이스페타시스는 어느 정도 시세가 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3개 종목들 위주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그 TSV 요 기술력 때문에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HBM 쪽은 엔비디아 쪽으로 투자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소부장 쪽에서 이게 밸류에이션을 좀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탑픽은 그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목인데 네. 과연 그런 종목들을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쫓아갈 수 있느냐? 요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위주로 보시긴 보시되 언제든지 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
쪽도 비롯해서 이쪽은 좀 뭐 비싼 감이 있더라도 네. 여전히 그쪽은 더 주가 상승폭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끝나지 않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ISC 위주로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또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그렇다면 조금 더 반도체주들의 뭔가 상승의 트리거가 돼줄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H100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고 공급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AI발 반도체 칩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쵸.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그래서 HBM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계속 차세대 HBM들이 나올 계획이거든요. 네. HBM3E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양산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계속해서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당연히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이 HBM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디램과 낸드 쪽도 충분히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HBM 자체가 일단 침투율 자체가 높지가 않거든요. 물론 고부가 가치 산업이긴 하지만 침투율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산업이고요. 근데 일단 HBM이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를 좋게 네. 보고 있고 타 공정 대비 이렇게 TC 본딩 쪽이 수주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항상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HBM의 핵심은 좀 디램을 얇게 깎아서 높게 쌓지만 얇게 쌓아야 되는 네.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항상 TC 본딩이 중요하고 뭐 이게 본딩 기술의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뭐 리플로우 쪽으로 가더라도 한미반도체의 TC 본드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HBM 관련된 시장에서 좀 투자를 기회를 찾자면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좀 투자 기회를 찾아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탑픽이신가요? 네, 저는 한미반도체를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시는 걸까요? 여전히 뭐 한 5만 원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만 원 중반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공략주로 한미반도체 소개해 주셨는데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다고 또 언급을 해 주셨어요.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로봇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봇주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한화가 또 로봇 설립한다고 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한화 로보틱스가 10월쯤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두산 로보틱스도 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 기업들의 상장이 로봇 섹터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퍼지는데 좀 일조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 오늘 하나에서는 하나 로보틱스 설립을 하겠다는 그 관련 리포트 오늘 나왔고요. 그 하나가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면서 이제 자체 사업으로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이제 고부가치 사업을 이제 뭐 신사업으로 이제 본격 추진함에 있어서 그 하나 로보틱스가 10월달 출범한다는 이슈가 나왔고, 네. 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됐을 때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이슈인데 2021년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가치를 한 4천억 정도 평가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1조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1조에서 2조 얘기도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을 2조나 1조 주기에는 좀 그 적자 폭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 과연 그렇게 줄 수 있냐 이게 좀 의문이라서 오히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장을 밸류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비쌀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락한 이유가 오히려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호재가 될 거라기보다는 두산 자체 그냥 모멘텀이라 될 수 네. 있겠고요. 일단 시가총액을 1조 넘어가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평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협동 로봇 쪽의 1위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아이디어인데. 과연 1조 이상 받을 수 있는지는 뭐 시장에 달려 있겠지만은 저는 저게 이제 과연 로봇주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가치가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PB님은 로봇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 두산 로보틱스와 하나 로보틱스의 상장이 로봇주에 좀 큰 힘이 되어줄까요?
로봇 섹터 전반적인 관심을 좀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두 상장이 되어봐야 좀 알 것 같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로봇 섹터의 핵심이 약간 물류나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로봇도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뭐 협동 로봇과 부품주였다면 이번에는 또 물류 쪽에서 모멘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진 로봇도 많이 올랐고요. 티로보틱스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은 그 중에서 유진 로봇이 갖는 이점이 뭐였냐면 자체 제작을 한다는 것과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제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물류 로봇이 물류 창고에 한번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타 업체로의 변경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주가 발생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물류 로봇인 AMI 시장이 성장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맞춤형 생산과 재고 관리, 그리고 이제 공정의 효율성이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R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조 섹터 전반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 확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2차 전지 공정으로도 현재 적용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실제 뭐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온에 이제 4월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미국으로도 이제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신규 공장 설립 이슈가 많은 2차 전지 쪽을 보시면은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이제 유럽과 북미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좀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재해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정과 이제 비용 관리도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이제 AMR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과 안전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물류 로봇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진 로봇과 티로보틱스가 탑픽이신가요? 네, 유진 로봇이랑 티로보틱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